안녕하십니까. 유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반도 자유통일 비전과 전략이라는 큰 주제입니다. 아, 디테일보다는 큰 원칙을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개할 때 제가 이런저런 직을 지냈다고 했는데 저는 지리학 교수였고 서울대학에서 30년간 지리학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정부에 가서 한 5년 공사를 하고 다시 아카데미아로 돌아와서 지금은 서울대학의 명예교수로 가끔 젊은 학생들에게 에, 특강을 하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늘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그야말로 최단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인으로부터 기적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칭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남들이 결정해준 분단 구조에 갇혀서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남들 하는 거를 간신히 따라잡았을 뿐입니다. 남들을 이끌어 가거나 남의 모금이 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또 안을 들여다보면은 물질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차를 타고 비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속이 허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치는 흔들리고 있고 행동은 아직 시민사회의 건전한 그런 행동 양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러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지금 장안에 번창하고 있는 성형외과를 보십시오. 필수 의료는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모두 외모 뜯어 고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또 생각하면은 우리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행태가 이것이 선진 정치 행태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문화 지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국민의 정신문화가 그 컨텐츠가 제대로 차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이룬 성취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으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비춰져 있다. 또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머지 반쪽이 정치적 억압 속에서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절반의 성공이 이루어졌으나 사실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은 매우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아직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지만은 매우 심각한 도전이고요. 도처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도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산업혁명을 따라잡고 또 신제품 몇 가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성공했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산업이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조차도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 또 인간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까이는 일자리의 감소와 그리고 사회 변혁이 어떤 세상을 가져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가치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절반의 위태로운 성공 위에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서 이대로 머물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고 명품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세계에서 곤약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비싼 포도주는 한국에서 팔리고 명품 가격은 한국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사치와 향락의 수준이 저같이 시골에 엎드려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젊은이들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현실에 안이하게 주저앉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인과 지식인들,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권력 투쟁에 몰두하면서 통일 유보론을 펴고 있습니다. 통일, 돈도 많이 들고 또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당분간 더 제쳐두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지식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인 것을 부정하고 남한 것들과는 통일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공공표현에서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고 영토 완정을 공언했습니다. 이 영토 완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6.25 직전에 김일성이 했던 말입니다. 왜 김정은은 민족을 부정하고 통일을 안 한다고 했을까요? 군대 권력을 세습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민족 통일을 한꺼번에 부정하고 나서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무력으로 평정하겠다고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변화 중에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핵무기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핵무기의 저주라는 말은 내가 장관 시절에 썼던 말인데, 핵무기가 밥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밥은 가져오지 않고 매만 가져왔다. 비용만 들고 있다. 핵을 개발하면 경제도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굽실거려서 그야말로 북한이 우뚝 설 줄 알았는데 핵을 개발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경제는 한에 빠지고 인민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관보 정상회의를 할 때, 2011년 할 때, 제가 세계에서 온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지금 전 세계로 당신의 목소리가 전달되니까 이참에 북한에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 그 북한에 한마디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은 밥을 가져오지 않는다. 먼저 백성을 먹여라.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가진 것을 동원해서 함께 돕겠다. 기회의 문을 닫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젓고 나중에는 그 통일부 장관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 공언을 해서 김관진과 유익을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관진 장관은 총을 찬 국방장관이니까 총을 찬 친구들이 경호를 하는데 나는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처지라 대통령께서 특별경호를 24시간 특별경호를 4개월간 강제로 시킨 적이 있어요. 북한은 핵이 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그 말에 엄청 분노했고 내가 만든 통일 항아리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핵무기의 저주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핵이 가져올 것은 안 가져오고 반대로 부담만 가져왔는데 그래서 민심이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는데 남한에서 남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했어. 남한 말을 하고 남한 노래를 부르고 남한 연속극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춤을 추고 이건 우리 젊은이들한테 보통 있는 일인데 북한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정권은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만들어서 처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짓을 하는 자에게는 학생에게는 5년 또는 10년의 징역형을 공개적으로 매기고 그것을 나르거나 그것을 사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다. 나는 이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막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만드는 것이 무리하고 남한풍을 막는 것이 무리하지만은 왜 이런 무리를 감행할까요? 체제 위기를 어떻게 하든 피해 보려고 핵도 만들고 남한풍에 대한 처벌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전체를 뭉뚱그려서 핵무기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 할아버지의 육군 통치를 금과 옥조처럼 따르던 김정은이 갑자기 그 모두를 부정하고 자기 우상화에 나서면서 인민을 따잡기 시작한 것은 설명이 달리 되지 않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체제 위기를 느끼고 그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해석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전직 외교관은 우리도 그 이국가론이라는 것을 수용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교관은 지금 국립연구원의 이사장입니다. 또 어떤 대학의 역사학자는 대학 교수는 통일 어차피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그만두고 이 국가론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거를 주요 일간지에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경우에 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 빠진 짓입니다. 얼이 빠지면은 아무 소리나 합니다. 어떻게 역사학자가 이 국가론을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이 국가론을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입니다. 이렇게 얼빠진 부하내동하고 견강부회하는 학자, 외교관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자유통일 원칙입니다. 자유민주 통일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 통일이 무망하다고 통일 직전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지금 얘기하는 자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라이프 리게라고 했습니다. 예, 생명의 거짓말.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그 정치인도 통일이 장벽이 무너지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본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로 합친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역사의 순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일이 잘 안 될 거라고 믿었던 빌리 브란트도 원래 하나였던 것은 하나로 합친다. 그것이 순리고 그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멀쩡한 나라에 국록을 먹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국가론을 받아들여서 평화롭게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왜 통일인가를 얘기하게 됩니다. 왜 통일인가? 첫째는, 첫째는 이 분단이 극복되어야 하는 구도라는 겁니다.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식민지로 떨어졌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주권을 남에게 아껴서 우리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시달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근히 남의 덕에 해방이 되었지만은 힘이 없고 무지하고 그 능력이 딸려서 또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고 소련이 원하고 중국이 원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일본은 대방한 나라인데도 한반도 분단에 동조합니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처칠도 한반도 분단에 동의했어요. 인도가 독립하는 것을 꺼렸던 처칠이 한반도의 독립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이 될 만하니까 분단을 조장하거나 해서 만들어진 구도가 한반도 분단입니다. 그 분단은 남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 마음대로 정한 구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고 자주 독립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원형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삶의 원형이라는 말은 불어는 장르 드 비라고 합니다. 또는 독일 말로는 그룬트레벤스포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양식, 오랜 세월을 두고 함께 살면서 만들어진 삶의 양식. 이것을 기본 생활 양식이라고 그러고 저는 한국말로 삶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원형은 한반도에서 한국말 쓰고 한글 쓰고 김치로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통일신라 이후에 1300년입니다. 1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통일신라 이후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제가 지리학자로서 얘기하는데 지리적으로 일체성을 갖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일체성을 갖는 실체입니다. 이것을 분단시키는 것은 인위적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야 한국인들의 삶의 원형을 복원시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인류의 기본권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살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온 대로 내가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이 남쪽 절반에서 이룩한 자유와 번영을 북한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자유라는 것은 3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1장은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어떤 제재나 압박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제2장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내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자유입니다. 제3장은 자유를 알지 못하거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해주는 것. 이게 자유의 제3장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린다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자유 없이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면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른 반쪽에게 자유와 번영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자유화되었을 때 자유를 알지 못하거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 그 첫걸음이 통일입니다. 우리의 다른 반쪽이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 유일한 길이 통일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유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왕조에서 태어났거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식민 치하에 살았고
그리고 식민지가 끝나자 공산 독재 체제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북한 인민들을 두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가졌으니 내몰라라 하고 우리만 그거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한민족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입니다. 경제학에서, 경제원론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Economy of scale.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베네핏도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걸 economy of scale이라 그러고 또는 advantage of scale이라고. 스케일이 커지면은 이익이 생겨나는 겁니다. 덩치가 커지면. 이 경우에 통일이 돼서 한반도라는 나라가 통일 한국이 덩치가 커지면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이익도 생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geopolitics of scale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일의 지정학. 스케일이 커지면 지정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 말로 sich behaupten이라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덩치가 작을 때는 조그만 할 때는 뭐를 주장을 한 대 쥐어박으면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덩치가 커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고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geopolitics of scale입니다. 작은 나라는 당연히 주장할 게 있어도 주장을 다 못합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 정부가 좀 그랬습니다. 중국에 가서 대통령 수행원이 막 두들겨 맞아도 말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혼밥을 먹어도 항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 그러고 우리는 낮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자기를 비하했어요. 덩치가 크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통일 한국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자기를 지켜내고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규모를 갖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스케일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세력의 균형이 형성이 됩니다. 누구도 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중국도, 극동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균형 상태,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엎드려 빌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균형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한국인을 당당하게 만들고 통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당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지탱 가능한, 지속 가능한 평화 구도를 만들어내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괜찮아. 뭐 지금 뭐 살만한데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겁니다. 괜찮은 게 뭡니까? 중국이 뭐 못마땅한 일을 중국 대변인이 함부로 말도 못하고
미국이 알아서 할 거라는데 미국이 안 해준데도 말 못하고. 미국이 급기야는 뭐 미군을 꺼내간다, 넣어놓는다, 함부로 말해도 말도 못하고. 이게 분단의 코스트입니다. 분단된 작은 나라가 감내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우리는 그게 워낙 익숙해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얘기를. 반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성. 한반도 할 때 반도하고 특성. 반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는 어떤 땅인가? 반도는 바다로도 열리고 육지로도 열린 땅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갇힌 섬이나 대륙에 갇힌 내륙국에 비해서 반도는 지리적인 특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반을 딱 갈라놓으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은 반도라고 늘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북으로 가지 못해요. 노루 새끼 한 마리도 북의 철종을 못 뚫습니다, 지금. 없어요. 새는 날아서 갈지 몰라. 북으로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면 그게 섬이지 뭡니까? 북한은 반도라고 자기들은 그러지만 반도가 아닙니다. 이 내륙국이에요. 고기나 잡아먹고 잠수함이나 가끔 띄우지만은 대양으로 나가지 못해요.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나라. 그건 내륙국이에요. 그래서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섬 사람처럼 내륙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남한은 일본처럼 살고 있고 북한은 몽고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바다와 육지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날개를 달고 세계를 누비게 될 겁니다. 이게 통일의 지정학적인 이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 통일이나 하면 되느냐? 아무 통일은 안 됩니다.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왜 자유통일인가? 첫째는 자유가 인류 최고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유 말고, 자유 말고 다른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류를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인류를 존엄하게 만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해서 만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몰락했습니다. 아직도 몇 나라가 정신 나간 역사의 지진아들이 공산주의에 매달려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실험은 1990년을 끝으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걸 붙잡고 설치던 이 남한의 종북 인사들이 1990년 당시에는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몇 나라가 공산주의를 붙들고 망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그런 주사파니 무슨 주체사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사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그 실험은 끝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대로 인류에게 번영을 갖다 줬습니다. 지금 위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체제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류가 아는, 인류가 직접 행해본 체제 중에 최선의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공산 독재는 실패했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인민은 생활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학자들 중에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갖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제의 정통성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백성을 잘 먹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문패를 잘 갖다 붙인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정통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그 통일 과정을 관리할 능력이 물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바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은 통일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제가 장관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대정부 질문에다 불러다 놓고 왜 장관은 통일하고 다니면서 북한을 자극하느냐 이렇게 나를 다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당신 말하는 통일이 흡수 통일 아니냐? 나는 흡수 통일을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당신은 그 통일 얘기 좀 그만해라. 그래서 그 주문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통일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변해서 통일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변하기를 거부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컬랩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독일의 모델을 따른다면은 통일 후의 체제 선택은 국민의 보통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독일이 흡수 통일했다고 하지만은 독일은 의회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조속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흡수통일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소독 체제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통일이 가능한가?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는 좀 빨리 진행해요. 통일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신이 극복돼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미신이 극복돼야 됩니다. 제1미신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땅이라서 분단이 불가피하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반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분단돼서 안정을 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지정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미신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지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미신입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된다. 미국이 해줘야 되지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사대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신사대주의 미신, 남이 해줘야 통일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가방끈이 길수록 이렇게 유식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미신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하면 힘들다. 시간을 두고 동질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통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는 역변화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은 변화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방향이란 건 뭡니까? 시간이 가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질성은 없어지고 이질성은 커집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둘이 계속 시간이 가면은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에 가면은 동질화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때 가서 통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변화가 거꾸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미신입니다. 이 세 가지 미신이 있어요. 지정학적 결정론, 신사대주의, 그리고 역변화론.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 통일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도산 선생께서도 수없이 얘기한 겁니다. 주인정신을 가져야 된다. 주인정신을 가져서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안 그랬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연일 미사일을 쏘고 전난리를 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사람이 제일 지금 위험한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한때 정치인들하고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들어 물어봅니다. 또는 교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제 동료들입니다. 또는 필부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현란한 얘기를 한 끝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 별일 있겠어. 미국이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답입니다. 정치인, 학자, 그리고 보통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 별일 있겠어.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당사자입니까? 근데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고 기다리고 앉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과거엔 미국이라고 생각했고 한때는 일본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지식층과 정치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험해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이 빠져가지고 주인이 자기 것인 줄도 모르면, 나라가 자기 것인 줄도 모르면은 권리도 책임도 다 무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주인의식을 확고히 가질 때 통일이, 자유통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능한 이유의 또 하나는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되면 좋겠다고 하지만 안정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질서는 계속 흔들려야 합니다. 흔들려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배구 선수가 안정되게 가만 서 있으면 공을 못 받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 안보의 굳건한 축으로서 작동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유심히 살피면은 결국은 다자 안보 체제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체제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미국을 꺾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신생국들, 신생 강대국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저런 지역 안보 체제를 자꾸만 만들어내서 그거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쿠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는 것도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런 다자 안보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인으로서. 그리고 북한도 변화합니다. 아까 내가 자유의 바람 얘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원턴 원치 않던 북한은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개방했을 때 북한 젊은이들이 그 자유의 기운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북한은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통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금만 봐도 여러분들 금방 알 겁니다. 자유통일이란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유통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의 비전과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유 얘기만 자꾸 하면 그건 공허합니다. 자유를 실현할 방법, 자유를 실현하고 확대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 기조로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압박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대통령부터 계속 딴소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 효과 없다. 뭐 중국이 뭐 몰래 뭘 주고 러시아가 뭘 갖다 주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해봐야 소용없으면 왜 저 난리를 칩니까?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북핵 압박의, 비핵화 압박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우성이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은 북한의 자유의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야 합니다. 자유의 바람이란 뭐냐? 뭐 연속곡 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옷 갈아입고 이런 거 물론 자유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자유를 모르는 북한 주민들, 바깥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자유의 바람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세계에 알려서 그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유의 바람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 탈북민을 도와서 정착을 하게 도와주는 것. 이게 다 자유의 바람입니다. 자유의 바람이 북한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통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한국인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인들이 서고 그 앞에 한국인들이 서겠지만은 세계와 함께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함께 할 때 통일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연대, 윤 대통령의 말로는 자유연대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통일하는가? 통일을 하고 나서는 뭘 할 건가? 지금은 통일 준비를 할 때입니다. 국민을 교육하고 외교를 강화하고 통일 재정을 마련하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통일 후의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통일 준비에 해당합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이 항아리, 달 항아리 높이가 65cm입니다. 저거를 제가 장관 때 문경 도요지 영남도요라는 데 가서 빚었습니다. 그 장인과 함께. 통일 준비를 상징하는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하고 나면은 끝난 거냐? 체제, 정치적 체제를 통합하고 나면 끝나는 거냐? 화폐를 단위로 하고 나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독일은 30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2020년에 통일 30년을 맞아서 통일연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폐지를 했습니다. 30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80 내지 85% 정도만 통합이 됐습니다. 나머지 15%, 20%는 어떻게 할 거냐? 오랫동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독일의 정치인들과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걸릴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도 분단 기간만큼은 노력해야 될 거다. 분단된 기간만큼 노력해야 그 분단의 상처를 아물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은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합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북한 주민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다 북한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대로 통일하고 오케이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이러고 집에 가 이러면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서 그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립되어서 시장 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통합도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골이 쓴 시를 1929년에 쓴 시를 식민지하에 있을 때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한반도가 자유통일되는 날. 그날이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입니다. 제가 아까는 자주 독립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밝은 빛은 뭘 합니까? 누리를 비추는 겁니다. 타고르이 그걸 자각하고 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유통일된 한국은 대륙의 자유화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중국을 자유화하고 러시아를 자유화하고 아시아 대륙을 자유화하는 등불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 통일의 비전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 사는 세상, 애기에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캐캐묵은 옛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의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통일을 하고 대륙을 자유화하고 마침내 함께 잘 사는 문명을 만들어서 세계로 발신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통일의 궁극적 비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